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김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84차 우당 역사 문화 강좌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한국 사회의 과제입니다. 이 지난 12월 31일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 첫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지금 코로나와 함께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대, 다시 말씀드리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맨 처음 코로나19 팬데믹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접근하는 이 5가지의 코드,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통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오늘 이 강의가 녹화되는 날은 오늘 12월 29일입니다. 오늘자 오후 이 세계에서 코로나 19 확진자는 4,400만 명 이상이었고요. 사망자는 11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확진자가 26,271명이었고요. 사망자는 462명이었습니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코로나 이 발생 국가는 219개 국가입니다.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 강의의 그런 이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을 썼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공부하는 사회학에서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다른 영어 용법하고도 이제 같은 의미인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포스트에 담겨진 의미는 첫 번째는 애프터이고요. 두 번째로는 D입니다. 접두어들이죠. 그러니까 애프터라고 하는 말에 담겨진 것은 어디 이후부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에 담겨진 의미는 몸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벗어났다는 의미죠.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산업사회를 영어로는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업사회 이후에 새롭게 열린 시대를 흔히 후기 산업사회 혹은 탈산업사회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이때 이제 대응하는 영어 개념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입니다. 이 산업사회와 대비해 볼 때 과학기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 사회를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코로나19를 이에 연관시켜 보자면 이 중국에서 확진자가 첫 보고되기 이전에는 이 코로나가 유행하기 이전 사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구적 차원에서 이제 코로나가 유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지칭할 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혹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자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담겨진 의미는 이 코로나가 끝난 어떤 그런 이제 코로나가 백신 개발을 통해서 이제 극복된다면 그 이후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시작된 시대를 지칭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업사회에 이어서 곧바로 탈산업사회가 시작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말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는
코로나가 끝난 다음의 사회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시작된 바로 그 이후의 사회를 거의 의미한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성격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병, 이 지구적 유행이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그렇다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것은 지난해 12월 30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첫 환자가 이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죠. 이 첫 확진자가 나타난 것은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봄 여름과 가을 가을에 동아시아 유럽과 미국을 휩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근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인도를 강타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과 이 미국에서 현재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잠재워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올 봄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그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이 올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의 제2차 파고가 예상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견해였습니다. 그 까닭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옮겨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 가을과 겨울은 실외 생활보다는 실내 생활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오늘 바로 이 녹화를 하는 10월 29일 이 오늘자 여러 뉴스들을 보면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는 여전히 어떤 그런 강세를 거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폭풍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성격을 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 위험 사회이고요. 두 번째가 국면 사회이고요. 세 번째가 이중적 뉴 노멀 시대입니다. 맨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의 성격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로벌 위험 사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시백이 말한 글로벌 위험 사회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원래 위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울리히베기라고 하는 독일 사회학자가 1986년 위험 사회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널리 유명해진 일종의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이론 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바로 위험 사회이고요. 글로벌 위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이 세계화된 지구화된 사회를 지칭합니다. 글로벌 위험 사회에서 대표적인 글로벌 위험으로 울리히백이 손꼽고 있는 것은 금융위기, 테러리즘, 그다음에 기후위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울리히백은 위험사회론에 입각해서 글로벌 위험사회라고 하는 책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글로벌 위험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위험 자체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이제 위험의 바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험에 따른 그 결과 공포의 세계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염병의 세계화는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일단 위험이 발생하면 지구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게 됩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난 2월 우리나라의 경우 신천지발 이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지하철을 탔는데요. 지하철 안에 많은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가 탔던 칸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어떤 놀라움, 예, 걱정스러움, 두려움이 담긴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사회학을 공부하는 이 연구자로서 깨달았습니다. 코로나가 놓여 있는 자리가 선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가 건드린 것은 바로 우리 생명이고요. 예. 우리 이 생명에 대한 위협,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공포를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위험에 따른 공포의 세계화가 가져온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험이 발생하면 그것이 글로벌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구 전체를 공포의 세계화로 몰아넣고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그것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의 세계화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이 환경위기가 국가 세급, 세대에 따라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듯 위험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의 국민, 독거노인이나 미취학 아동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위험이 가져오는 위험의 불평등 현상입니다. 제가 몇 해 전 한 일간지에 더위는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칼럼을 쓴 바 있습니다. 폭염이죠. 여러분, 폭염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는 방마다 에어컨이 있고요. 어떤 집에는 거실에만 에어컨이 있고요. 어떤 집에는 선풍기로 더위를 쫓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이 선풍기조차마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염이라고 하는 위험의 이 불평등 현상입니다. 코로나19도 현재 바로 이런 위험의 불평등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성격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면사로서의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국면사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역사학자죠. 우리가 아나락파 역사학자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페르낭 브로델이 만든 이론입니다. 브로델에 따른다고 한다면 역사는 세 층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이제 위에 있는 층이 어떤 그런 사건들의 그런 역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의 경우를 보자면 지난 4월 15일 날 여러분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사건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의 역사 바로 아래 국면들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이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이제 컨정처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주기라는 말로 써도 좋습니다. 대략 한 30년에서 60년 정도 상당히 지속되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 발전에 주력한 산업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면입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이 국민 다수는 말의 자유, 그다음에 인권, 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서 민주화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의 국면입니다. 이러한 국면의 역사들이 존재하고요. 국면들의 역사가요. 그리고 그 아래 구조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구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더디게 흐르는, 장기적으로 흐르는 시간들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사회,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본주의. 그리고 저희 학계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예를 들자면 현대성, 영어로 모더니티죠. 이런 것은 여러분 일종의 구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사를 넘어선 새로운 국면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면의 역사는 나날의 사건들과 그 안에 살아가는 개인들이 사유 및 행위를 제한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사건이라 하더라도 허공 속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국면사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196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 시대나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국면 속에 존재하고요. 그 국면에 연관해서 사건에 대한 해석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은 기본적으로 의학적 국면이자 나아가 사회적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의학적 문제입니다. 의학적 국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다음에 2020년 올해 바로 코로나19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의 공통점은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새로운 감염병의 국면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염병의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보면 포괄적 의미에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어떤 사건사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인류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경증상 상태에서 전염력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이 문제 해결의 근본 책일 터인데 의학자들은 최소 1, 2년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과 보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년 여름에서 이 가을을 거쳐 겨울이 되면 코로나19가 종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전염성과 상당한 치사율을 낳고 있는 이 지구적 공포가 사실 언제 종식될지는 그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국면사로서의 코로나19 팬데믹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세 번째 성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중적 뉴노멀 시대로서의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우리가 보통 뉴노멀이라고 하면 경제의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열린 새로운 불확실성의 지구적 경제 질서를 지칭할 때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사실 학계보다는 언론에서 더 많이 쓰인 개념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2009년 6월 15일 미국 방송 ABC 뉴스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와 뒤이은 불황이 미국은이 생활 방식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이 뉴노멀의 세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때부터 뉴노멀이란 말이 널리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되던 일들이 이제는 상식적인 일로 변했다는 의미를 이 뉴노멀은 담고 있습니다. 좁게는 저성장을 위시한 저물가, 저금리, 높은 실업률로 특징 지어지는 저성장 시대를 뜻하고요. 넓게는 여기에 새로운 정보기술 혁명을까지 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들이 일반적인 일들로 변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가 바로 뉴노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하면 경제의 불확실성을 얘기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지구화된 위험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 이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학적 문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다고 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02년 코로나19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우리 인류는 이미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구적 대혼돈을 낳음으로써 인류는 코로나 이전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경제의 뉴노멀과 위험의 뉴노멀이 공존하는 이중적 뉴노멀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특징인 이중적 뉴노멀 시대로서의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두 개의 뉴노멀은 긴밀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실무 경제를 먼저 정지시켰고, 여러분들 지난 우리나라의 경우 2월과 3월과 4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실물의 위기가 금융시장의 위기로 이어졌고요.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취약한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었고요. 이 구조조정이 실업의 공포를 불러오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적 뉴노멀 시대로서의 코로나19 팬데믹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서는 제가 공부하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글로벌 위험사회, 그다음에 국면사, 이중적 뉴노멀,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런 코로나19 팬데믹, 다시 말씀드리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어떤 독해와 분석에 기반해서 우리는 이건 이제 좀 약간 일반적 관점입니다. 우리 인류는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때 어떤 사용한 어떤 그런 일종의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파악하는 어떤 그런 문제의 어떤 그런 틀은 생태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그 다음에 국제정치학,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문제틀입니다. 먼저 생태학적 관점입니다. 이 생태학의 시각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문명의 성찰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예견된 비극입니다. 코로나19는 자연 파괴의 진행 과정에서 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증가해 발생한 앞서 말씀드렸던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제레미 립킨은 기후위기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후가 크게 변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야생동물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깝게 다가오게 되면서 접촉이 증가하고 결국 인수 공통 감염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럽킨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표적인 생물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최재천 교수는 예전 같으면 팬데믹보다 바로 전염병에 있어서 직전의 단계입니다.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에서 여러분 감염병 혹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어떤 그런 시기를 에피데믹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지적 유행이죠. 에피데믹 수준으로 끝났을 일을 우리 사람이 팬데믹으로 만들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 미국의 바이러스 전문가인 네이션 울프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살인자 바이러스들이 비규칙적 폭풍으로 몰아쳐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요. 네이션 울프의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본 바이러스에 관련 저작 중에서는 뭐 가장 저는 뛰어난 저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바이러스는 나타날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왠지 기간도 좀 짧아지는 것 같고요. 뭔가 좀 으스스한 어떤 그런 불안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규칙적 폭풍인 것입니다. 장기간 바이러스들이 여러분 코로나19가 종식된 다음에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이션 울프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들이 비규칙적 폭풍으로 몰아쳐 우리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바이러스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션 울프의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를 읽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컨대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과 공존하는 삶과 실천, 이것이 바로 생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가지고 던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여러분 지구의 유일한 주인이 아니라 지구를 이루고 있는 여러 존재들의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지구는 우리 인간 말고도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삶과 실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생태학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읽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학적 관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가의 기원을 알렸습니다. 지구화된 위험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체는 역시 일사불란한 관료제에 기반한 국가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을 앞세운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은 국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히 증거한 사례입니다. 해외에서 평가되고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19의 의학적 방역은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방역 정책의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확진자 동선 공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물론 이 서구 일각에선 이러한 국가의 기완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 못지않게 우리의 안전을 중시하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조화시키는 공동체주의적 상상력이 새삼 소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정치학적 관점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개인의 자율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학적 관점입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케인스주의적 복권을 가져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큰 정부로의 전환이 예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시장의 자율성과 이 경쟁력을 중시했던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위기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서 어떤 그런 이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강조하는 케인스주의로의, 다시 말씀드리자면 큰 정부로의 전환이 예견됐지만 그러나 이미 글로벌화된 세계화는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에 일국적 차원의 케인즈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낳고 있는 경제 위기는 어떤 나라든 전방위적인 뉴딜을 요구하고요. 이에 각국 정부는 재정 확대로 경제 살리기에 분투하고 있습니다. 뉴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한국사회 과제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 양극화를 고려할 때 개인주의적 국가의 강화는 매우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고요. 구조화된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데 1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정부가 아니라 강하고 유능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학적 관점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코로나19는 여러분들 올 한 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개념입니다. 언택트, 비대면 사회의 도래를 열어왔습니다. 온라인 학습, 온라인 쇼핑, 온라인 문화생활 등이 바로 그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만개가 참 역설적인 것입니다. 아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이 생물체, 가장 작은 여러분 그 존재가 다름 아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폭풍을 통해서 예기치 않게 역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지난 우리 1월 21일 우리나라에서 그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에 9개월 넘게 이 비대면으로 여러분들 살아오셨을 겁니다. 주로. 그런데 이러한 비대면이 우리 삶에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사실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을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것인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던지는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그런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대면 사회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라인 학습이나 쇼핑이나 문화생활에서 비대면이 주는 장점도 이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대면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을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것인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던지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개인적 자율과 협력적 연대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어 결합하는 연대적 개인주의 네트워크 문화를 일구는 것이 그 새로운 방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제정치학적 관점입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탈세계화의 촉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고요. 세계화로부터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화는 좀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 좀 상이한 어떤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호 의존성의 증대로 세계화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에서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트럼프주의를 위시한 포퓰리즘의 분출로 정치적 세계화는 후퇴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경제적 세계화에 현재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개념 중에 하나로 몇 해 전에부터 써왔던 개념이 다름 아닌 각자 도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각국 도생의 시대를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가 정말 어떤 그런 자기 국가의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각국 도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까지 지구적 차원에서 어떤 그런 정치적 경제적 결정을 이끌어왔던 글로벌 거버넌스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우리가 이제 그 사회과학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딱 하나만이 세계화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완전히 지금 세계화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200국가가 넘는 나라에서 이 코로나19가 이 발생을 했습니다. 혼자 유유히 세계화되어 있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러한 세계화로부터 후퇴해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어떤 그런 지구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이 세계화된 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선 일국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이러스가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러스 대책도 물론 일국적으로 어떤 그런 이 각국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방역 정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일국적 방역 못지않게 지구적 차원에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이 지구적 차원에서의 방역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글로벌화된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훼손된 글로벌 거버넌스가 저는 조금 전에 무력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훼손된 바로 그 글로벌 거버넌스를 새롭게 재구축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그런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사회의 과제입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 영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전망을 불허합니다. 위기의 원인이 경제가 아닌 전염병에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불러온 파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위험의 뉴노멀이 경제의 뉴노멀과 주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인과 과정을 통해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제에 대한 위험의 경제학의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추진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경제 살리기, 소득 보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대 재정 추진,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 대응 모색,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회적 대타협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연관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국판 뉴딜에 관한 것입니다. 방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방역입니다. 하나가 의학적 방역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방역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마련한 어떤 그런 경제적 방역 정책입니다. 이 한국판 뉴딜이 처음 제시된 것은 4월 22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서의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정부 각 부처들은 관련 정책들을 내놓았고요. 6월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1차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7월 14일 국민보고대회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바로 이제 기재부에서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종합판의 정리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이 목표 위에 한 축에 디지털 뉴딜이 있고요. 다른 한 축에 그린 뉴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지난 여름과 이번 가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추진 과제로서는 10대 대표 과제와 전체 28개의 어떤 그런 이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 변화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DNA입니다. DNA 기반을 바탕으로 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의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정부가 내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탄소 중립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통해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그린 선도 국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를 세 번째로 제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변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 내용으로 되돌아오자면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에 기반한 똑똑한 나라, 그린 뉴딜에 기반한 그린 선도국가, 안전망 강화에 기반한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투자 등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을 들여 일자리 190만 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 의견을 두 가지만 덧붙이자면, 첫 번째는 이 한국판 뉴딜은 두 개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판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뉴딜입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이 결합된 것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뒤에 있는 뉴딜의 정신을 올바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딜은 하나의 복합 개념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민주당 정부, 뉴딜 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입니다. 민주당 정부죠. 이들을 우리가 보통 흔히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진보적 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이게 진보적 자유주의 기획으로서의 뉴딜은 경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적극적 개입, 이 정교한 복지제도, 강력한 이 관료제, 대규모 정부 지출 등을 포함하고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판 뉴딜은 두 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하나는 1933년에서 34년입니다. 제1차 뉴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1929년 대공황을 신속하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그런 과제로 부여됐고요. 그리고 1935년부터 뉴딜이 우리가 종식된 해는 흔히 3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추진된 제2차 뉴딜의 핵심적인 목표는 바로 사회적 대타협에 있습니다. 이 많은 역사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은 미국판 뉴딜의 핵심은 바로 이 2차 뉴딜에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판 뉴딜의 핵심은 사회적 대타협으로서의 사회 계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뉴딜은 정부, 기업, 노동자가 사회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생산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정치적 교환, 일종의 정치적 타협을 추진한 것입니다. 1935년에 제정된 와그너법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그런 한국판 뉴딜에는 어떤 그런 미국판 그 뉴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판 뉴딜에서 앞에 있는 한국판의 특징입니다. 한국적 특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중적 목적.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대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망 강화 위에 지금 한 축의 디지털 뉴딜이 있고요. 다른 한 축에 그린 뉴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제조업 뉴딜을 더하는 혁신 뉴딜, 그리고 휴먼 뉴딜, 글로벌 뉴딜을 포함하는 통합 뉴딜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혁신 뉴딜과 이 통합 뉴딜로 이 비전과 정책을 재정리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적 측면입니다. 이건 이제 한국 사회의 과제라고 하는 측면의 어떤 그런 두 번째 측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기원이 토론돼 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코로나19 팬데믹은 분명히 그 기원을 제가 앞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5가지 코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기환을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하자 그동안 세계화가 얼마나 과장되었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국민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보루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에 대한 위험의 정치에 대한 위험의 정치학의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추진해야만 합니다. 위험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 영향을 강화하고요. 점증하는 미중 갈등을 대비한 현실주의 외교를 추진해야 하고요. 선도국에 걸맞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스스로를 지칭하는데 가장 많이 쓰인 개념 중에 하나가 선도국입니다. 이러한 선도국에 걸맞는 지구적, 지역적,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극적 기여가 요청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측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비대면 사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험한 비대면 사회의 장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함의하는 바는 코로나 광풍이 그치면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옛날의 자리가 아닌 제3의 자리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앞서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그런 이 사회학적 코드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학습이나 혹은 온라인 어떤 쇼핑이나 혹은 온라인 어떤 그런 문화생활이 주는 장점을 지난 그 10개월에 가까이 이 체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장점을 체험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어떤 그런 역사적 조건 아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현재 어떤 아주 좀 비상한 국면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바로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어떤 그런 특정한 자리와 그리고 원래 우리가 지난해까지죠. 지난해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자리, 다시 말씀드리자면 옛날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옛날의 자리 사이에 있는 자리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지금 옛날의 자리와 현재의 자리 사이에 있다는 점에서 제3의 자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옛날의 자리가 아닌 제3의 자리일 거라고 우리가 저는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3의 자리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결이 강화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더욱 중첩되는 공간으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회에 대한 위험의 사회학의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에 소외되어 있는 세대와 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요. 비규칙적 바이러스 폭풍에 대비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령 세대 등 위험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적극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생태학과 문명사적 측면입니다. 이 세계화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자연 파괴도 지금 단숨에 우리가 이것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좀 다소 비관적이긴 합니다만 우리 인류는 주기적인 바이러스 폭풍을 비켜가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환경 파괴의 계몽과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생태적 실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국면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저는 좀 객관적인 그런 현실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무한 용명을 충족시키려는 우리 인류의 삶의 태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과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에게 이 바이러스 폭풍을 지켜볼 때 생존의 문제입니다. 필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과 사회와 문명에 대한 위험의 생태학과 위험의 문명학의 대안들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학을 위시한 과학 분야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투자, 환경보호에 대한 새로운 생태학적 계몽과 실천, 개인과 공동체의 공존을 위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이 강의 자료입니다. 이 긴 시간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